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의 교양을 조금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우리 지선 씨와 함께 또 우리 정박님과 함께 우리 일당백 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만나는 시간 아주 행복합니다. 매주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특히 일당백 같은 경우는 정말 뭐랄까 악플 같은 게 없어요. 그래요? 거의 없습니다. 나도 네. 봤는데. 이 정도는 매우 없는 편이에요. 네. 네, 확실히 청취자의 수준은 컨텐츠 수준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네. 하긴 댓글 보면 수준이 높긴 하더라고요. 진짜. 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생각이 깊은 분들이 참 많은 그런 채널이 바로 일당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많아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어떤 책으로 어떤 또 교양의 계단을 한 계단 더 높여볼까요?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관해 가지고 뭐 땅은 항상 영원한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강남에 살고 싶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부동산이죠, 그죠? 네. 그리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참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관해 가지고 이 도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어떤 그런 땅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편제가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의미랄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형성,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손정목 교수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요런 책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이 서울공화국이란 말로 불릴 만큼 서울에 이라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대한민국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바벨 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남의 타워 필리스 하듯이 그걸로 네. 상징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서울의 강남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강남 개발이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 권력이 어떤 식으로 이 강남 개발을 이용해서 돈을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네. 뭐 요즘 대장동 개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원조가 이미 60년대 70년대 다 닥터고 있었다. 네. 그리고 지금보다도 규모가 월등히 컸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다가 뭐 80년대 70년대 또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네. 그 도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도시 빈민들이 결국 대규모 항쟁이라면 항쟁이라 할 수 있고 난동이라면 난동이라 할 수 있는데 네. 그 사건들이랄까 71년으로 저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연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나 봐요. 조용해. 그게 다 지식이야 원래. 어디서 주워 듣는 거고 주워 보는 거지 뭘. 맞습니다. 바로 71년에 대통령 선거가 4월달에 있었고 5월달에 총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광주 대단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완전 꿈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가 그게 선거 끝나고 나면 싹 씻어버리잖아요. 사건이 터진 거죠. 맞습니다. 그때 막 저 경찰 트럭 같은 거 이런 거 막 불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막 서울로 막 진격을 하다가 또 경찰에 막히기도 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일들이 있었던. 네. 71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보면 네. 이 일당백의 구도도 어쩌면 이 서울이란 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어디서 오셨죠? 저 경상도 구미요. 구미. 저는 대전,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다 올라왔구나.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든 서울이라는 데를 기어코 기어 올라가서 제가 3남매인데 네. 다 서울로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 누나는 이제 대전에 지금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내가 그래서 성공한 아들이 된 거예요. 서울 올라갔으니까. 서울 올라왔으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란 이 공간 자체가 왜 서울의 성공의 상징이 돼야 되고 네네. 그래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서울은 또 특별시야. 서울만. 그렇죠. 전 세계 어디에도 스페셜 시티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참 나중에 네.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전 세계 어디에도 스페셜이라는 이름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당시 46년에 그 당시 미 군정이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 군정이 워낙 여론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럼 뭐 거의 뭐 최소한의 배급이랄까 이게 식량도 잘 분배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흉흉하니까 여론을 좀 달랜다고 서울은 좀 특별하다 이래가지고 그게 특별시가 붙여진 거거든요.
야, 한 처음엔 번도 독립시, 자유독립시라고 딱 이름 붙였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자유독립시. 그래서 그러면 어떻든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때만 해도 경기도 산하였단 말이야. 경성부였죠. 일제강점기 때. 부라고 붙였거든요. 네. 그 경성부, 경기도 경성부인데 아니야 이제 또 분리 독립해가지고 아주 자유로운 독립시다 해가지고 뭔가를 할까 하다가 특별 스페셜이 좋다. 그래서 붙여진 게 서울특별시의 유래가 된 거죠. 그럼 하다못해 광역시만 해도 좀 넓은 도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가치가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 근데 서울은 특별시야. 근데 부산도 사실은 예전에 직할시였죠. 예, 근데 부산도 사실 48년 이제 정부 수립하고 나서 부산 국회의원들과 여러 사람들 중심으로 부산도 특별시를 하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 국회 문턱을 못 넘어서는 거죠. 이제 6.25가 나고 나서 부산의 임시도도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인구가 많아지고 야, 이제 하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50년대는 또 서울시 출신 의원들하고 서울 시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특별시는 우리 하나면 좋게. 그래서 알 수 없이 타협을 해서 이제 60년대 직할시가 된 거죠. 그러다 그 95년에 그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이제 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네. 하여튼 이 서울의 도시 개발 혹은 도시의 변천사가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또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오는 또 흐름이 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 개발의 광풍이 있었던 60, 70, 80년대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강남은 이제 당연히 지금의 강남도 아니었고. 네. 네, 하여튼 뭐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오늘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제가 또 서울 이 개발 관련해서 또 조금 오늘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자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구미에서 올라왔으니까 사실 옛날에 촌놈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잘 모르거든요. 사실 아직도 서울에 산 지 좀 됐지만 무슨 동, 어디, 지역 이러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사실 이 책을 쓴 이제 돌아가셨지만 손정목 교수 같은 경우가 28년생이거든요. 네. 경북 출신인데 네. 그 서울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또 20대에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좀 경멸하고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울 사람들 서울 사투리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 왜 서울 뚝배기가 행리도 있고 서울 뚝배기에 나오는 핵걸랑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서울 사투리? 서울 사투리래요. 그게 핵걸랑뇨 하는 게. 아니 걸랑뇨 이거 주현 씨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서울 사람들이 그 서울 사투리로 그때 많이 썼던 말이 시골뛰기라고 했어요. 시골뛰기. 시골뛰기라고 하는데 그 서울 사투리는 시골뛰기. 시골뛰기. 그래서 제가 50년대 그 대학을 다닌 이제 저희 어르신들 이제 이쪽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57학번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올라와가지고 뭐 자취라든지 이런 거 방을 좀 구해야 되는데 경상도 분이거든요. 방을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싫다고 시골 사람들 싫다고. 되게 적대감이 강했대요. 사실 우리가 1965년에 그때 서울시장에 윤치영이라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윤보선 대통령의 삼촌뻘이 되는데 삼촌이죠. 윤치영 시장을 할 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했다는 거죠.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오면 안 된다 이거죠. 자꾸 안 그래도 서울이 지금 인구가 10,000원인데 복잡한데. 복잡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뭔 말을 했냐면 서울 시민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자기가 떠나려고 하는 그 지방 도지사한테 가서 허가를 받고 또 서울에 와서 또 서울시장 허가를 받는 이중 허가제를 해갖고 서울시민 진입 허가제를 만들자 이런 거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 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만약 그 법이 됐으면 우리는 뭐 들어오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약간 중국인 친구 되잖아요. 그런 베이징에 진입방해 하듯이 들어가려면 허가 받아야 되고. 하여튼 서울은 지리적으로도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변화도 굉장히 심하고요. 예를 들면 잠실 거기가 섬이었었다고. 네, 맞습니다. 잠실이 섬이었다고요? 하중도죠. 그리고 뚝섬 알죠? 뚝섬? 뚝도. 뚝도에 거의 잠실이 붙어 있었고. 하여튼 지금과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선 씨.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압구정 같은 경우도 그 앞에 섬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공유수면 매립해가 압구정동이 만들어졌고 잠실도 지금 말씀대로 그거를 남쪽 방향의 물줄기를 막아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그 전부 다 매립할 게 없잖아요. 흙이 모자라가지고 쓰레기 다 매립을 한 거예요. 연탄재, 쓰레기 이런 걸 다 매립을 지금 잠실하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매립의 흔적이 남은 데가 지금 그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왜 이렇게 저 옆에 보면 저수지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무슨 호수? 석촌호수. 네, 석촌호수. 그게 원래 그 물길이 있던 데입니다. 야.
예. 아니 섬이었단 말이에요? 섬이었지. 그리고 거의 뭐 상습 네. 침수고요. 거의 뭐 거기는 비만 오면 그렇죠. 그냥 다 잠기는데요. 그냥. 근데 예. 그 쓰레기 매립지가 그렇게 땅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남이 개발되면서 네. 예를 들어 말죽거리 신화라고 하는데 우리 말죽거리 잔혹사 다 영화 제목이 네. 뭐 강남 1970 하되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1970이 붙여지고 왜 말죽거리인데 네. 말죽거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1963년에서 79년 16년 사이에 63년 땅값을 100으로 기준으로 낼 때 79년에 1333배가 뛰어버렸죠. 1333배. 1330.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죽거리 잔혹사 하면 이것 좀 만져봐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죽거리가 아, 그거 좀 조심해 주시죠. 그 말죽거리가 거기에요? 그렇죠. 말이 죽 먹던 거리입니다, 거기가. 맞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네. 떠날 때 네. 네. 말들이 이제 배 채우고 가야 되잖아요. 예, 말죽 같은 거 먹던 데가. 말죽. 진짜 아는 거 많네요. 오늘은 제 정방님에게 밀리지 않아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본래 이제 토지구역 정리 방식으로 네. 본래 그 개발을 했거든요. 뭐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전에 땅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 기반 시설이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도시라든지 사람이 살 구역으로 딱 하려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도로도 있어야 되고 하수도도 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 기반 시설이 있어야지 우리가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민간 조합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시라든지 이런 공공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제 토지구역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토지공사 뭐 이런 데서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공영개발 방식. 나중에 공영개발.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하니까 너무 이제 애초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한테 너무 그 개발 이익이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를 공공이 가져가야겠다 해서 만든 게 공영개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영개발을 가능하게 한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완전 무소불위의 법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택지개발 촉진법. 네. 1980년 바로 전두환 오공독재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네. 이 법은 박정희 권위주의 이 정권에서도 박정희 유신 독재에서도 못 만든 법인데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택지가 지정이 되면 강제 수용하는 거죠, 그냥. 강제적 도시계획법이라는 이런 19개 모든 법률이 다 효력이 정지돼 버려요. 이 법에 따라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지금 말씀대로 이게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상법상으로 사실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가 아니라 토지 수용을 하는 정도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권이 완전 시민 재산권이 엄청나게. 그럼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만 많았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뭐 전국에 조사를 한 1억 평 넘는 땅을 해보니까 지주가 한 80% 이상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주의 재앙이 적은 자연 녹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택지를 만들어가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토지공사예요. 토지개발공사. 지금 LH라고 하는 것. 네네. 그래서 그 공사들이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가지고 엄청나게 커졌죠. 지금 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네. 정작 할 얘기 없는 거 아유, 아니에요? 많아요? 나도 오늘 30분을 할 거야. 네. 네, 네. 뭐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하기 전에 결국 그 도시라는 걸 먼저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도시. 예, 과연 도시는 뭐냐 이거죠. 왜 우리는 인간은 아니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이 좋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왜 도시로 몰려들고 특히나 왜 젊은이들은 도시에 목을 매냐 이거죠. 우리는 도시를 제일 좋아해요. 젊을 때 20대 무조건 큰 서울로 가야 된다.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뉴욕에 갈 거야, 파리로 갈 거야. 끊임없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건 큰 도시거든요. 네. 왜 이렇게 이제 도시를 좋아하냐 이거죠. 사람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벌러 벌 간다. 곳이 있어서. 네, 직장도 다 거기 있고. 뭐 그것도 그렇죠. 뭐 이유는 될 수 있겠으나 일단은 익명성. 도시에 가면 그 시골에 살면 네. 옆집 누군지 다 알고 그쵸. 그 옆집에서 나를 다 알잖아요. 네. 이 도시에 가면 익명성이 좀 보장이 되잖아. 단지 그 이유 때문에요? 그거 플러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잖아. 네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느 책을 찾아보니까 네. 이 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제레 다이몬드 교수가 했지만 어떤 위기를 먼저 탈출하려면 담을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도시가 일단 담을 먼저 쌓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호를 하고 도시와 도시 그렇죠. 바깥의 벽을 먼저 경계를 쌓아야죠. 만들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번잡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번잡함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 이 다양함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벽을 쌓는 이유가 우리끼리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벽을 쌓아가지고 일단 자연이나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건과 정보를 막 자유롭게 교환하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담을 쌓으면서 다양성이 만들어진 거죠.
각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다양성이 존재하니까 정말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몰려들고 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것만 하면 도시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바로 사람은 환상을 즐기잖아요. 이 판타지를 실현시켜준단 말이죠. 끊임없이 번성거리고 화려하고 즐겁고 일종의 매일매일이 축제 같은 그런 것들을 즐기고 싶은 게 이제 사람들의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다 서울로 오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네. 번잡하고 뭔가 그러니까 도시로 가고 싶은 그렇죠. 건 맞는데 늙으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아주 늙으면 다시 또 도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네. 그러니까 결국 도시 생활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최대 이유는 결국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요즘 그 우리가 아주 큰 도시 말고 웬만한 군이라든지 이런 시골을 가도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네. 문화시설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약하다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많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좁은 참 주택 그리고 아주 그 출퇴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도시가 물가가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도시 생활을 좋아하느냐? 선택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예, 예. 근데 사실 이 선택을 만약에 제약을 한다든지 선택할 게 없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불행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게 그리고 단순한 물건뿐 아니라 사람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부터 이지매라든지 학대가 일어나거든. 선택을 내가 할 수 없는 공간에 딱 잡혀 있다 생각하면 이지매나 학대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 학교, 감옥, 군대.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지매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일본에서 왜 이지매 현상이 직장에서 많이 일어났느냐. 일본은 종신고용이었잖아요. 종신고용이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니까 안에서 이제 학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지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학원이라든지 스포츠 뭐 문화교실 이런 데 가서 학대 일어난다는 소리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들어보고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딴 데 간다든지 학원 바꿔버리면 되고.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공간에 가면 반드시 이런 게 참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왜 선택이 중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지 누군가가 정해진 것을 한다는 걸 못 견뎌내는 거죠. 사람이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참 이게 선택의 자유가 빼앗긴 곳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서로를 학대하고 서로를 폭력이 횡행한다는 거죠. 도시를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선택의 폭을 내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느낌. 그리고 서울로 온다는 건 결국은 삶의 방식은 그러니까 어떻든 저떻든 좋든 나쁘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결국 매력을 느낀 거 아닌가. 그 선택의 폭이 가장 잘 보장된 것이 바로 1kg 커피 쇼핑몰 아니겠습니까? 커피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내가 뭐 좀 구수한 맛을 좋아한다 혹은 신맛을 좋아한다 바디감이 좋은 거 좋아한다 여러 가지 입맛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kg 커피에서는 여러분이 원했던 그 맛이 다 있습니다. 네. 네. 국의 원두별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로스팅의 정도별로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또 먹을 때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폭력이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드립백, 콜드브루 혹은 뭐 원두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즐기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커피 관련된 여러 기구들, 도구들도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하여튼 여기에 가면 그냥 커피 전문가 같아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1kg 커피 여러분 커피 선택의 자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의 또 다른 이름 자유겠죠? 1kg 커피 여러분과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1kg 커피가 기본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네. 도시성을 가장 담보하고 있는 커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도시 생활에 참 잘 어울리는 커피입니다. 1kg 커피. 네. 어반 커피. 바로 지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어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반. 그러니까 이제 그 명상의 어베너티 하는 게 도시 그게 세련되면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건 세련됐다는 뜻인 거죠. 루랄하든 시골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도시라는 것은 세련됐다 이런 뜻이죠. 어베너티 하면. 사장님은 이거 알고 지으신 건가? 네. 모르죠. 1kg 커피라는 이름. 알긴 뭘 알아요. 그냥 했지. 이렇게 대단한 의미들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자,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서울이 네. 아까 우리 그 정프로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이 결국 대한민국 도시 대표니까 우리가 뭐 일제 강점기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네. 결국 우리가 서울이 한반도에 서울이 된 게 결국 조선 왕조 때부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부터도 이제 서울은 좀 특별했죠. 한성 판윤이라 불렀죠, 서울시장을. 네. 한성 판윤. 그 여기가 이제 요즘 치면 뭐랄까요, 장관급이죠. 그때도 정의품 판서급이니까 장관급이다. 지금도 서울시장이 이제 그 장관급이죠. 네. 그렇게 하는데 국무회의 같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렇죠. 국무위원은 아닌데 네. 국무회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된 이유가 있습니다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자, 결국 이제 8.15 때까지는 경성불어 불렀어요. 경성불어. 경성이라고 이제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지방 행정에 보면 도도 부현이라 해가지고 일본에 부가 2개 있거든요. 지금도 교토부하고 오사카부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본은 도쿄도라 해가지고 우리 도시 도자 도에시 할 때 네네네네. 그 도쿄도가 특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가 또 도, 우리 경상도 할 때 쓰는 도를 쓰고. 그 다음에 교토는 전통적인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오사카도 경제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부라는 명칭을 써요. 그 나머지는 전부 현이를 쓰는 거죠. 우리가 아, 야마구치 그래요? 현, 뭐 니가타 현. 니가타 현 하듯이 우리 치면 도조다. 네. 자, 그런데 8.15까지는 경성부라고 불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에 속한 이제 독립관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 미군정에 이제 미군정이 이제 45년 8.15 광복으로 이제 9월달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람들 원칙이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게 뭐 도지사가 있잖아요. 미군 도지사 1명하고 한국인 도지사 1명 이렇게 양명 2명을 딱 배치를 했다는 미군 도지사? 네, 미군 그러니까 소령이나 중령이 도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인 추천을 받아갖고 한국인도 이제 도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온 사람이 미군정의 킬로프 소령이 이제 온 거죠. 서울시장으로 책임자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인 관리들로 저는 이제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던 종로 도서관 운영하던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이범성이라는 사람을 이제 일종의 초대 서울시장이 된 거죠. 네. 도서관 운영하다가. 네. 아니, 물론 이 사람도 뭐 일본의 교토제대 법대를 나오고 그렇게 경력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최초로 임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미국인이랑. 미군인데 이 사람은 독일어를 그 당시 법학을 하면 다 독일어 공부를 하니까 영어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였대요. 그 영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미군 도지사하고 한국인 도지사는 사이가 좋았고 영어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달 하다가 다 그만두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시는 결국 광복 1주년 기념으로 서울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서울의 여론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 여론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왜 종로를 정치 1번지로 불렀잖아요. 왜 정치 1번지를 종로라고 불렀겠습니까? 서울에서도 사대문 안에 한가운데 있는 그렇죠. 관공서가 다 밀집해 있죠. 우리나라 여론을 주도하는 관공서, 신문사 그리고 각종 기관들. 그 예전에 뭐 종로고 중구 빼면 직장도 없거든요. 변변한 직장. 그러니까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지잖아요. 술집이나 밥집에서. 그럼 그것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쫙 이제 서울 외곽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여론이 대한민국 전체 여론이 되기 때문에 정치 1번지거든. 나중에 강남이 뭐 신정치 1번지 하는 것도 이제 강남에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밥이나 술을 먹다가 막 말하는 이야기들이 쫙 퍼져나갑니다. 네. 그게 정치 1번지예요. 자, 그렇게 서울이 중요하니까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이 서울 여론이 안 좋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서울한테 좀 이렇게 영어 명칭 프리덤 인디펜던트 시티라고 했대요. 자유특별시, 자유독립시. 이게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예전에 일제 때도 의회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를 경성부라고 하느냐 좀 다르게 해달라 할 때 그때 일본인 간부가 일본인 경성부윤이 그러면 특별 부제를 연구해 보겠다라고 대답한 것에서 착안해가지고 그래서 특별시예요. 예, 이것도 일제 단물인가. 그래서 특별시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특별이란 말을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나 봐요. 원래 대검 중앙수사부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했잖아요. 대검 중수부 하면 뭐 벌벌벌 뜬다 했잖아요. 잡혀가면. 근데 원래 그게 처음 이름은 특별수사부였거든요. 특수부. 지금도 특수부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특별이란 말을 일제 때 이렇게 많이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군정 법령으로 결국 특별시가 된 거죠. 특별 칭찬이야. 아이고 씨. 뭐 욕한 거 믿고. 아니요. 욕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특별 칭찬이야.
오늘 특별. 네. 자, 그렇게 이제 특별시가 되어 있다가 네. 이제 네. 분단이 되었고 이제 한국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서울의 인구가 한 배가 한 50만 명 정도 됐대요. 배가 50만.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대부분 140만이 다 강북에 살았던 거예요. 아, 뭐 그렇겠죠. 예, 영등포 정도가 서울에 들어 있었는데 영등포가 강남으로 유일한 강남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지금 압구정동 이런 데는 전부 다 경기도 광주 군 소속이고 다 밑에 시흥군 소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울 강북에 지금 저쪽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은평구라든지 네. 네. 저 강서 이런 데 전부 다 고양 뭐 김포 이쪽 군 소속이에요, 전부 다. 오. 다 이제 그게 나중에 우리가 아는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강서구라든지 은평구 저 이런 데가 이쪽으로 강북구 이런 데가 서울시로 들어온 거는 62년인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전부 다 경기도 소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 영등포 강남에 한 10% 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6월 28일 만 3일 만에 함락이 돼 버렸잖아요. 그럴 때 이 한강을 도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됐어요. 오. 그러니까 3개월간을 그다음 9월 28일 수복되기 전까지 3개월간을 적 치하에서 산 거죠. 인민군 치하에서. 그러니까 피난자가 40만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 피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피난민 40만의 80%가 월남한 사람들이에요. 북에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민군 들어왔다는 소식 들으니까 이 빨리 안 가면 우리 또 죽는다 해서 월남자들이 대거 도강을 했고 네. 나머지는 이제 공무원, 정치인, 군인, 뭐 경찰관 가족인데 이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부역자 논쟁이 벌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면 기능이 마비될 거 아닙니까? 기능이 이제 도시 기능이 많이 마비되고 아무리 인민군이 그 뭐 나름대로 한다 해도 유일하게 이제 활기를 띠던 데가 동대문 시장. 식량은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납북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납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전국의 변호사가 한 100명 정도 있었대요. 전국의 변호사가. 네. 근데 당시에 서울 여기 남아있다가 납북된 변호사가 32명. 30%가 인력에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변호사의 30%가. 그냥 남아있다고 그냥 다 이제 가게 된 거죠. 잡혀가게 된 거죠. 그 국회의원도 재연은 17명이 이제 가게 되고 뭐 정말 이렇게 뭐 그래서 나중에 그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이 노래가 바로 이렇게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강북구죠. 네. 미아리. 그렇죠. 네. 도남동 미아리 고개 해서 우이동해가 의정부로 끌려가게 된 거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된 거죠. 왜? 뭔가 되게 옛날 얘기 같은데 이 옛날 얘기가 지금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1950년 네. 일어났던 일이죠. 오. 그래서 뭐 한 70년 된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단장의 메아리 고개가 다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1,500명 이상이 이제 납북이 됐단 말이죠. 뭐 네. 문학에 하는 사람 중에 이강수라든지 정지용 이런 사람도 납북이 됐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56 9월 28일 수복이 됐지만 또 우리 1.4 후퇴가 맞지 않습니까? 네. 중공군의 참전으로. 그러니까 1.4 후퇴 때는 이제 사람들이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만약 여기 남아있다가 또 나중에 부역자 논쟁 벌어지잖아요. 또 너 부역했지 이래 돼가지고 또 곤욕을 치르니까 다 떠난 거예요. 이제는. 싹 다 떠난 거예요. 빠졌겠네요. 근데 네. 그 당시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50년 1.4 후퇴 때 남은 그 겨울을 그래갖고 1.4 후퇴 때 3월 달에 다시 이제 수복이 됐을 거예요. 그 몇 달을 또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남아 있었어요. 노인들. 떠날 수 없는 노약자들, 네. 여성.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이 책에 나오지만 바로 그 남아서 그 당시 어떻게 사는 진짜 그 사람들이 텅 비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유엔군이 떠나면서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죠. 식량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 없애버리고 하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집을 그죠 어디서 숨겨놓은 거 뭐 김치라든지 살 같은 거 숨겨놓지 않았을까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빈집털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황을 그린 이제 소설이 있죠. 뭐예요? 바로 그게 그때 서울에 남았던 여류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여대생이었죠. 바로 박완서. 오.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그게 바로 그 책입니다. 그 당시를 그린 책이에요. 그때 바로 그 정황이 아주 그 책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싹 다 이제 사람들이 없으면 빈집도 많고 그렇죠. 주인 없는 집도 많았겠네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서 좀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오지 뭘 또 빈집털이를 하려고 그래. 아니 못 따라온 사람도 있잖아요. 뭐,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3월 15일 탈환하기까지 완전 거기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참상이란 건 또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런 것들 참 비극적인 역사였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복구됐는데 딱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이 선발대로 몇백 명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오로지 파괴된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엔군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 적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들 다 파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들도 또 완전히 뭐 그 정말 막 참상이 다막 거기도 돌림에 폐허 그 자체. 됐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왔는데 질문이 건축물 잔해. 그러니까 이 시체를 대부분 뭐 길거리에 나잡힌 시체 수습한 것만 1,600구고요. 그 다음에 뭐 쓰러진 가로수만 12만 그루. 뭐 치워도 끝이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이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서울은 차지했지만 지금 전쟁이 치열하니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강을 못 건너게 했거든요. 근데 피난을 간 사람들이 어떻든 경상도나 전라도나 뭐 충청도에 내가 좀 연고가 있고 먹고 살 게 있으면 어떻게든 전쟁 끝날 때까지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이 연고가 없잖아요. 결국 서울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와야지 뭐라도 그죠? 그래도 내 집이 뭐 성하겠지 뭐 기대를 하고 뭐 많이 폭격은 됐지만 그래도 주로 이제 강변 주변에 또 많이 폭격이 됐고 나루터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와야 된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로 했던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도강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특별히 너희들이 요 작업을 동참해주면 도강증을 줄게. 특별히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청소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을 모집한 거죠. 거기서. 그렇게 해도 공짜라면 좀 그렇고 쫙 청소를 한 거죠.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이게 뭐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 주택의 30%가 전파 반파돼 버려가지고 완전히 뭐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 잔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제일 빨리 복구가 되는 게 전기. 전기가 어디 가나 제일 빨리 복구돼요. 네. 그 77년인가요? 그 1위역에서 화약실은 열차가 폭발해갖고 1위 전체가 날아갔잖아요. 네네. 그때도 제일 빨리 복구하는 게 전기예요. 전기 전화선. 여기도 전기를 제일 빨리 복구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수돗물. 수돗물이 52년 상수도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은행 업무는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일단 그러니까 금융기관 업무도 이제 51년 11월부터 하고 네. 정식으로 이제 그 정부가 환도했다고 하죠. 이제 부산에서 임시 수도원 끝난다고 환도하게 된 게 53년이에요. 네. 53년 8.15야고 그래서 이제 나온 노래가 자꾸 노래가 얘기하면 돼.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게 이제 서울 사람들이 이제 부산을 떠나는 거죠.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이별의 부산 스테이션 되는 거죠. 이제 53년 그 8월 15일 정부가 들어오고 9월 달에 국회가 오니까. 네. 자, 그렇게 된 거죠. 그 당시 50년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폐허의 시대였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서울의 직업, 가장 많은 직업 4가지 하면 지객군, 능마주의, 창녀, 구두 닦기. 요 4개가 가장 많은 직업이었어요. 능마주의가 뭐예요? 넉마. 능마가 아니라 넉마. 넉마주의. 그 저 등에 통 같은 거 큰 통 하나 짊어지고 큰 바구니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이제 집게 들고 다니시면서 네. 이렇게 쓰레기 줍는 그렇죠. 거요? 재활용. 네. 이제 재활용을 한다. 자원 재활용이죠, 요즘. 플라스틱이니 네, 뭐 이런 철 같은 거 이렇게 주우시는 분들 네. 있죠. 네. 예전에 넉마주의 말고 다른 이름이 뭐 부르는 네, 그때 좀 그랬는데. 무슨 아저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망태 아저씨? 그 주워 간다니까. 그렇죠. 망태를 뭐,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가족이네요. 그때 약간 그 도시계단 비슷하게 네, 그 네. 아저씨들이 애들 그렇게 그냥 그 안에다 넣어서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어릴 때 집게 그냥 애 집어갖고 가져간다고. 망태 아저씨 온다 그러면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때 이제 나중에 고은 시인이 그런 얘기 하던데 아라는 감탄사 없이는 50년대를 말할 수가 없다. 아라는 감탄사 없이는 50년대를 말할 수가 없다. 그만큼 이 폐허 그 자체였다는 뭐 거죠. 그랬겠죠.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결국은 젊은이들은 몰려드는 거죠. 그래도 서울, 그래도 이제 뭐 이 도시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인구가 1960년에는 244만 명으로 되는 거예요. 244만 명이요? 인간이 진짜 대단한 건데. 150만에서. 네. 완전 폐허됐잖아요. 네. 폐허되면 야 저거 이게 되겠니? 그러는데 한 1, 2년 만에 금방 복구해. 네. 와, 진짜 신기합니다. 일본도 왜 옛날에 막 무슨 융단 폭격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도시 하나 그냥 싹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도 한 1, 2년 지나면 다 원상복구 혹은 그 이상으로. 95년에 고베 대지진 네. 났잖아요. 네. 완전히 다 5천 명 안 죽었으면 그때. 네. 근데 1년 지나니까 또 뭐 멀쩡해요. 가보네요. 1년 지나. 인간이 참 대단합니다, 네. 진짜. 네. 우리도 뭐 결국은 그런 거죠. 이렇게 시장이 늘어났는데 결국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를 하다가 60년 4.19 혁명으로 물러나게 되고 네. 근데 61년 또 5.16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서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지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61년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군사 정권이 임명한 최초의 시장이 윤태일 시장이거든요. 네. 네. 이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인데 공병장교예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일종의 공사 이런 거 있죠. 뭐 빨리 부교도 놓고 이렇게 하는 공병장교 도도 닦고 이 사람이 아주 핵심 요직이었대요. 박정희하고 최명신 장군하고 같이 군사혁명위원회 5인 멤버의 일원이었대요. 근데 아주 높은 사람인데 딱 이제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군복 입고 권총 찬처로 시장실 출퇴근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현역 군인을 이제 아까 말했던 소령 중령을 국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서울시 국장은 임명으로.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지금의 양화대교 있죠. 제2한강교예요. 네. 그때 서울의 다리가 한강철교 말고 제1한강교, 한강대교고 그다음에 광진교 딱 두 개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건 이러면 나중에 한국 전쟁 때도 이게 넘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한강 다리 폭파하고 사람들이 피난민이 죽고 도강이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다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제2한강대교, 양화대교였죠. 근데 저거는 사실 만들 때 전시에는 군용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전시에는 군용으로 써요. 자, 어쨌든 이걸 만들었고 이 사람 때 결국 서울시장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제 서울시장인데 관용차가 나오잖아요. 관용차. 네. 이제 서울시장 차가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대통령은 1호. 넘버 딱 이게 번호판이 1호. 네. 1호가 딱 붙어 있고 국무총리가 2호. 그 당시 국무총리가 높았어요. 그다음 국회의장이 3호, 대법원장 4호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장관들은 이제 두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장관은 좀 또 급이 낮다 이래가지고 제일 높은 장관은 항상 외무장관이었어요. 네, 뭐 왜냐하면 10호 뭐 이런 외무장관이 높죠. 네네. 11호. 11호. 내무부 장관은 12호. 근데 자기는 딱 보니까 26호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평생에 라이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라이벌이. 그 라이벌이 이제 또 내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같은 고향 출신이고 한데 자기보다 앞서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보니까 번호가 국위는 12호고 내무부 장관은 한신 장군인데 자기는 26호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서울시는 지금 내무부 소속입니다. 우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그 내무부 장관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약간 병가를 얻어가지고 쉬고 있을 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특별하니까 내무부에 소속되면 안 되고 독립해서 국무총리실에 소속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바꿔버린 올라가는구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럼 어떻게? 나도 이제 장관급이야. 그래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장관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국무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이 되니까. 그래서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아플 때 틈을 타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렇구나. 아프면 금방 누가 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도 절대 아플 수 없어. 일당백차리 나 누구한테 줄 수 없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막 책 많이 읽다 보면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뭐가 필요해? 바로 리드모어 독서대 여기 이제 필요합니다. 네. 우리 아주 특별한 독서대죠. 네. 맞습니다. 이 리드모어 독서대는 각도 조절도 아주 자유롭게 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40인치 TV를 올려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끌려가요. 과대 광고로. 몰라 나는. 네. 네, 그래서 저기에 뭐 이렇게 태블릿이나 노트북 이런 거 이제 올려놓고 편하게 작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요즘 뭐 정말 그 미술 작업 같은 것도 이렇게 태블릿으로 많이 하시는 큰 걸로 그런 거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드모어 독서대 아주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튼튼한 독서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드모어 독서대를 사용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드모어 독서대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로 윤태일 시장의 어떻게 보면 지키시려는 그 경쟁 욕구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장은 이제 내무부의 감독을 벗어나서 총리실에 들어가기도. 총리실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무회의도 들어가는 장관급이 정말 특별한 위상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공무원이 왜 좋아할까요? 자, 이제 시장이 장관급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국장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도 똑같이 다른 도시 국장처럼 4급이었거든요. 이제 2급, 3급, 한 급씩 다 올라간 거예요. 중앙부처국장과 똑같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린 중앙부처 동급이니까. 그 지금도 서울시가 그래요. 서울시 국장은 2급이거든요, 대부분. 아, 그래요? 근데 다른 이제 광역시 국장들은 3급이 막. 그건 좀 문제 있다. 그러면 다른 시에 있는 사람들 그건 광역시이고 여기는 특별시니까. 다른 광역시장은 차관급이거든요. 그래도 인정하는 거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장관급이고 경기도지사도 차관급이에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가 더 높네. 네, 그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법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장만 장관급이에요. 부산시장도 차관급이에요. 네, 그 국무회의 들어가니까. 네네.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급이 올라간 거예요. 과장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5급을 하다가 이제 4급이 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급이 올라간 거예요. 파워가 세졌겠네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급이 한 급 올라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고 할까? 이거는 뭐 돈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신분 상승 같은 거. 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많이 헤쳐 드셨겠는데. 그죠? 아니, 근데 구청도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죠. 지금까지 이제 서울시 소속 본청도 올라갔는데 구청도 당연히 서울. 구청도 예를 들어 지금까지 구청과장은 예전에는 주사란 말을 썼거든요. 요즘 주무관 말을 씁니다만 6급 주사였는데 이제는 갑자기 5급 사무관이 된 거예요. 예전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관리라고 하잖아요. 5급부터가 사무관이거든요. 그게 관이 되고 그 밑이 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무관을 타느냐 마느냐가 거의 뭐 인생에 아주 중요한 획기를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들어가면 이거 다 자동으로 올라갔으니까 다들 뭐 환호를 한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3년에 이제 윤태일 시장 때 결국 행정구역이 2배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 송파, 강동, 양천구 일부 지역이 이때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서요? 인구가 이제 서울시가 도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옆에 땅을 좀 확보를 해야겠다 해가 쫙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제 경기도 땅인 데를 다 서울로 네. 구획을 한 거죠. 네. 서울 주변에 보면 이제 저 은평구 쪽으로는 이제 고양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 위는 뭐 양주, 네네. 뭐 그다음에 밑 오른쪽 아래로는 광주가 광주군, 있고, 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흥 다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다 그런데 땅을 그냥 이만큼 구획으로 뚝뚝 떼갖고 서울시 거 이렇게 이제 한 거지. 서울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죠. 네네. 자, 이제 5.16 군정을 하다가 이제 민정으로 복귀를 한 거죠. 이양을 해가지고 63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죠. 거기서 이제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15만 표 차로 박정희 후보가 승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크게 선거 사무장을 한 사람이 바로 윤보선 후보의 삼촌 윤치영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 버리고 박정희 후보에 붙은 거예요. 자기 조카인데 진짜 바로 형님의 아들인데 버리고 그러니까 박정희 당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보훈 인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외교 의전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외교관을 만나고 유엔군 고급 미군 장교들 만나고 담화하고 이런 교제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는 왜 서울 사람만 있어야 된다. 왜 시골 사람이 시골에 오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개발을 자기들 못하냐니까 개발을 해갖고 서울이 더 좋게 되면 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개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라는 정도로까지 나올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을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둬야지 서울의 인구 집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계획이 제일 좋은 계획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살기 좋아지면 더우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신박하다. 서울 이주 허가제를 만들어 달라 국회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 미리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들어와서 또 이제 서울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중 허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죠. 그 시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막 몰려 살던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청계천 주변이라든지 뭐 집도 제대로 못 짓고 하여튼 막 판자 막 이렇게 쪼개갖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뚝 떠다가 사당 뚝 떠다가 저 어디 보내고 하는 일이 되게 많았다는 거. 뭐 봉천 신림동 뭐 이런 데로.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트럭에 태워갖고 몇만 명씩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야, 너 타 해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 그냥 다.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가 지금은 동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만 봉천동, 신림동이 8%쯤 되거든요. 신림 1동부터 신림 본동부터 신림 10동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착지라고 해요, 그거를. 네, 정착지라고. 심지어는 뭐 심한 케이스는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가 트럭에 실려고 벌써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빨리 쫓아가라고. 그래서 다음 트럭 타고 뭐 쫓아가서 엄마 찾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 그때. 그런 걸 이렇게 강제로 그냥. 그게 가능했던 시기란 말이죠.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니네 어떻게 여기 사당이 우리 다시 이제 돌려보내달라고 하니까 여기 있을래 아니면 저 난지도 같은 데 갈래. 차라리 여기가 낫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서 그냥 부록구라고 하는 옛날 그 벽돌이 있죠. 그런 거 막 구워갖고 그 동네에서 천막 치고 살다가 또 벽돌로 집 짓고 그렇게 사셨다고들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난장이와 소올린 작은 공 우리 일당백에 다뤘습니다. 난수공 다 나오는 거기 나옵니까? 그게 바로 그 지금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책 읽었는데 왜 또? 거기서 읽은 건가 보다. 그러면. 아니 그럼 그 사람한테 땅을 준 거예요? 그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광주 대단지라고 지금의 바로 성남이죠.
그 광주 대단지, 그 광주 본래 그쪽 소속이니까 광주군 소속이었으니까. 딱지 같은 걸 좀 주긴 줬. 그기를 그거 하면 그때는 20평을 불화를 해준다고 해서 분양을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짜로 준 게 아니고 20평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서울에서 온 사람한테는 평당 1,400원에 분양을 해준다라고 한 거죠. 그럼 값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웬만큼 할 수는 있다. 이렇게도 봤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딱지가 여기저기 막 예. 팔리면서 그렇죠. 결국은 투기꾼들만 또 돈 벌고 혹은 이제 그 정부 네. 혹은 뭐 서울시 이런 데서만 이제 돈 벌고. 말씀대로 우리 난장에 서울린 작은 공에 그 결국 딱지를 받는단 말이죠. 아파트 뭐 분양 입주권 같은 거.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있어봤자 어차피 아파트 들어갈 돈이 안 돼요. 그 돈은 안 돼 또. 20만 5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그걸 얼마에 판단 말이죠. 내가 본래 이걸 받아갖고 한 30만 원 안 된 돈을 팔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한 달도 안 돼갖고 바로 80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 딱지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난장에서 어울린 장흥봉은 바로 지금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오죠. 자,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때 이제 인구는 그래도 계속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윤청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서울 토박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서울 토박이는 아닌데 사실 충청도 사람인데 어쨌든 결국 정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지방면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뭐 63년에 300만 넘었고 그래서 이제 66년부터 작고한 이호철 작가가 서울은 10,000원이다라는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 350만 명 정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그때 벌써 10,000원이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는 너무 복잡하다 이랬는데 지금 요즘은 1,000만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만. 자,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청와대 박정희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한 거예요. 불편하고.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한국전쟁 때 10년 전에 한국전쟁에서 한 12년 전에 150만 가지고도 이 한강 이 작전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인구가 벌써 지금 350만인데 이거 어떻게 강북에 다 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만약 유사시에 어떻게 이 많은 시민을 데리고 내가 서울을 방어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을 좀 물러날라 해도 이게 서울에 그러면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66년에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제3한강교를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구나. 네. 여러 가지 물론 강남 개발도 있지만 그리고 결국 다리 안보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도 다리는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함해서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2한강교 양화대교는 유사시에 군대가 있으니까 민간이 피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3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결국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고 이게 한남대교 남단이 경부고속도로 기점이거든요. 이게 경부고속도로가 같이 뚫리고 하면서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게 완전 역사가 바뀌어지는 분기점이 바로 제3한강교죠. 그래서 그 유명한 79년에 혜은이의 노래. 제3한강교가 이 차는 떠나갑니다. 이거 맞나요? 강물은 흘러갑니다부터 일찍인가. 강물이 참 흘러가는군요. 제3한강교 밑을. 그게 바로 이 제3한강교가 그 꿈을 상징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 강남 개발의 꿈이 점화한 게 바로 제3한강교. 네. 거기서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지니까. 이게 몇 년도라고요? 1966년에 이제 그 기공 이제 다리를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 거죠. 그 넓이는 이제 북한보다 조금 넓게 1m 무조건 북한 대동강에서 다리를 1m 뭐 몇십 미터 하니까 우리는 1m라도 더 넓어야 돼. 대동강에도 이제 우리 한강처럼 저 다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큰 다리가 하나 있었다고. 그 뭐 폭이 뭐 55m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1m라도 넓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남대가 지금도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네, 하여튼 굉장히. 그때 사실 차량량 자체는 몇만 대도 안 됐는데 만 몇천 대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무조건 밀어붙인 거죠. 네. 서울시내 차 다 모아도 다리를 못 채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길고 커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울의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도 관공서를 지방 이전하자. 그리고 이제 영세민에게도 좀 어려운 사람에게도 주민세 같은 걸 부과하겠다. 계속해서 한 거죠. 근데 안 없어져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계속 올라오고. 네. 결국 산업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집중하면 이 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분산하는 게 그 노무현 대통령 행정수도도 나옵니다만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제 그 천도 계획이 있었죠. 네. 자, 결국 이렇게 됐는데 66년에 이제 결국 이제 보원도 어느 정도 됐잖아요. 몇 년 해줬으니까 당시에 그 군인 출신으로 부산 식칼시장을 하면서 아주 이제 나름 성과를 내고 있던 김현옥이라는 참 이게 완전히 희대의 인물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걸출하고 어떻게 보면 와 이런 막무가내 인물이 있나 정말 극단적인 어떻든 문제적
시장. 이 책의 이제 저자 손정목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선 왕조 이후로 한성 판윤부터 지금 역대 서울시장 중에 딱 한 명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 중에 꼽으라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조선 왕조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장 중에 한마디로 서민이 항상 비서민 중에서 한성 판윤이나 서울시장이 됐다. 양반이라든지 나름 뭔가 좀 고급 인사, 대학도 나오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초졸이에요? 초졸이고 중학교 때 벨보였단 말이에요. 사관. 중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사관하면서 이 사람이 다닌 그 중학교 진주농림이 선생이 바로 작가 이병주예요. 그 이병주라는 소설가가 우리 관보일학생 됐습니다만 네. 이 사람을 사원으로 하는데 참 기특하다 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줬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서울시장 되고 나서 자기 스승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죠. 여러 가지 요즘 치면 시행사 업무도 맡기고. 어떻게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5.16에 참여를 했죠.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시장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당시 대통령 용인술인데 이 사람도 공병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공병 출신을 수송 이런 거 있죠. 교통 수송하고 이런 그러니까 아까 그 윤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직구하는 건 이제 공병이 최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66년이 재밌는 말이 이 66년부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률 65년부터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되고 그러니까 66년부터 일종의 전량 농가라고 합니까? 전량 식량이 끊어진 농가. 그래서 굶어 죽고 이런 게 사라져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임명되니까 그 당시 나이가 40살이에요. 26년생이니까. 젊은. 어울리고 나서 그때 뭐 김종필 다 젊었잖아요. 뭐 전부 다 젊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 물론 6살 나왔습니다만 6살 그 당시 4개월 속성 과정이니까 4, 6개월. 그러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한성 판윤부터 역대 서울시장이 다 귀족 집안이란 말이에요. 윤치영 시장 막 집안이 엄청난 대지주고 구한말에 완전히 무슨 다 아주 높은 대신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죠. 근데 서울이 한반도의 수도가 된 게 어쨌든 중학교도 안 다닌 서민 중에 서민 또 최초로 지방 출신 순수한 지방 출신인 거예요. 순수한 지방 출신. 대부분 다 서울에 연고가 있거든요. 대대로. 근데 완전히 이제 흔히 말하는 시골 깡촌에 사람이 온 거란 말이죠. 네. 진주 사람이. 이 사람을 나중에 그러죠. 뭐 일에 미친 시장이다. 4년을 있었는데 첫 해는 막 도로, 터널 그걸 다 뚫는데 막 1년 내내 하루에 공사 기공식만 몇십 건을 하는 거예요. 다 때려부숴. 네. 그 자기 낙이 기공식하고 나서 그 가위 있잖아요. 가위 거는 게 벽에다 걸어놓는 게 자기 취미였다. 오늘 몇십 개 걸렸다. 오늘 이제 내 임기 동안에. 첫 해는 도로를 뚫고 교통 대책 마련에 도로를 일단 뚫어야 된다. 둘째는 세운상가 이런 거 있죠. 그 상가 팍 짓고 뭐 시민 아파트 짓고 막 그러니까 알겠죠. 일에 미친 사람이다.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그래서 이 사람 내린 별명이 불도저인 거예요. 심시티 같은 거 되게 좋아하셨 그죠? 심시티. 오랜만에 들었네. 심시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재밌는 게 이렇게 서울시장도 하고 또 근데 이제 바로 여기 홍대 쪽에 지금 우리 방송하는 홍대 쪽에 와우산 네. 와우 아파트가 붕괴돼 버렸어요. 이 사람이 시민 아파트는 걸 지었는데 그게 붕괴돼 버려 갖고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아파트가 붕괴돼 버려서 부실공사였어요. 그게 시공 이제 이렇게 줘라고 시공사를 줬더니 거기는 또 무미하는 건설업체에 또 하청을 주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또 건설 자료 불량품 쓰고 빼먹고 뭐 이렇게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이게 대부분 서민 아파트니까 이게 물건 같은 게 많이 없을 거다 해가지고 부실하게 좀 지었는데.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중산층이나 좀 그한 사람들도 들어오는 바람에 뭐 피아노라든지 하중이 많이 나가서 또 이런 그만큼 부실했다는 거죠. 부실 공사를 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걸 해가지고 났지만 그 위에 또 1년 뒤에 내무부 장관에 기용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다 요직을 하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80년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갑자기 부산의 기장에 장안중학교 교장으로 온 거예요. 사람이. 교장? 내무부 장관 한 사람이 중학교 교장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좀 진짜 특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좌천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공직생활 그만두고 마지막 이제 고향을 위한 봉사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런 약간 제가 보면 이 당시에 그 5.16 관련되는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그 언덕 위의 구름 같이 그런 일본의 러일 전쟁을 주도한 이제 사람들 전기를 많이 읽었거든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뭐 노태우 전두환 다 마찬가지로. 그게 보면 일본의 그 러일 전쟁 때 만주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 뭐 일본의 이야기입니다만 아키야마 요시로라는 장군이 있어요. 대장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이 대장까지 오고 일본에서 완전 귀족되고 최고인데 딱 자기 고향으로 가서 중학교 교장을 했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참 나중에 그래서 95년
지방자치 선거 때 무소속 나왔어요. 부산시장 선거에. 부산시장 그래요? 네, 부소속으로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한 특이했습니다 그때. 나이는 꽤 이제 그때는 26년생이니까 그래도 만 69, 만 60. 그래요? 네. 워낙 젊을 때에서. 네네. 자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불도저 해가지고 정말 막 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든 우리가 터널, 다리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걸 다 만든 사람이다. 육교 만들고 지하도 만들고 고가도로 간선도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직터널, 삼청터널, 남산 1교 터널, 서울역 고가도로, 청계 고가도로, 삼각 입체도로, 강변도로, 북악스카이 다 이때 만든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지금의 서울의 상당 모습을 네, 만든 거. 만들었네요. 이 양반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도시는 선이다. 선. 도시는 점이 선이다. 아니라 선이다. 이게 이게 길로 이어지는 선도 되고 또 이제 스카이라인이 높아지는 선이 되고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 무학일진 몰라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육산 나왔습니다.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육사를 나왔어요. 네네네. 그럼 뭐 무학이 아니네.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서울시장들이 대학을 나왔는데. 네. 육사도 뭐. 네네네. 네, 그렇죠. 대학처럼. 그때 속성 4개월. 그 당시 육사 이제. 속성. 정규 육사는 11기부터. 그 전에는 3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하고. 그런 육사예요. 네. 네. 그리고 꽤 그 철학이 나름 있었는 모양이네요, 그죠? 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도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그 집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네. 이제 5.16 하고 나서 정권 잡은 군인들 답답한 거죠. 이 전차 다니고 이러면 집차가 함부로 못 따라다니고 하니까 더 이상 이게 도로를 입체적으로 좀 써야 된다. 지하도 쓰고 고가도 쓰자. 여기서 이제 그런 발상들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뭐 하루에 어마어마한 그 터널 10건을 기공식하고 야 이건 진짜 뭐 펌프장 16곳 공동수도 94개소를 기공하고 온통 그냥 막 서울 시내 전역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다 공사판이네. 네. 그 지금도 보면 사직공원 앞에 최근에 아직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진 보고 있으면 그냥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불편이 얼마나 이거는 요즘 같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요즘은 시민들 불편 때문에 저녁에 공사하고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벌려놓는 거예요. 터널도 지하로 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민들 불편이 없는데 그냥 지상에서 대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냥 참고 견뎌라 이거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건설사들은 좋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재 파동이 난 거죠. 전국에 철근, 시멘트 다 모자라는 거죠. 이거 지금 막 도로 만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 부총리가 한국일보를 만든 장기영 씨인데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너 지금 제대로 이거 전국에 지금 물가 올릴 일 있냐? 신경 안 써. 나는 네가 뭔데?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외국에 긴급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안 그러면 서울에서 다 모든 게 다 올 수 없다니까. 그래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정도 허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막 그냥 기공식 공사 시작했대요. 일단 돈 없어도 무조건. 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 만들어줘.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가 좀 많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적 시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서울이랑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정복 교수 저는 뭐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 손정복 교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 한 명의 서울시장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을 수밖에 없다. 뭐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문제점도 만들고 서울에 뭐 장점도 만들고 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갖 오역과 영광이 한 인간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속도를 감당할 만한 집도 없고 뭐 이러니까 혹은 뭐 교통시설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마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좀 체계적인 디자인 무슨 도시 설계 전문가들이랑 막 상담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짜고 이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막 밀어붙인 것 같긴 한데 워낙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을 했으니까 뭐 그에 따른 약간의 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게 결국은 이제 와우 아파트 붕괴로 나타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서민 흔히 말 시민 아파트 여러 가지 왜냐하면 또 그 당시 워낙 무허가 건물이 많잖아요. 이 무허가 건물이 12만 동이 됐대요. 12만 동, 12만 채. 그러니까 이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3분의 1은 시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수용하고 3분의 1은 아까 말씀드린 정착지로 옮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서민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밑에 실무자들이 그 안을 낸 거예요. 자, 이거 좀 산 아래 지어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도 편하고 우리도 공사하기 편하게 합시다. 근데 산중턱 높이 짓는 거예요. 그럼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이 차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 출퇴근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니까 이 김현옥 시장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야, 이 바보들아. 낮은데 지어놓으면 청와대에서 보이냐고.
높이 지어놔야지 청와대 대통령이 각하가 딱 보고 잘하고 있군. 그러니까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참 근본적으로 와우 아파트도 그렇게 높이 지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부실 공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로 대변되듯이 결국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의 폐해를 또 보여준 시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 또 젊은 분들을 위한 좋은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우리 인재들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 근데 그냥 바람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분들이 잘 또 자리 잡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움들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아마 이 아름다운 재단의 18 어른 캠페인이 조금은 힘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우리 젊은 분들께 힘을 주실 분들을 많이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아름다운 재단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도움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의 개발 이야기, 뭐 6.25 이후에 한 3명 정도의 또 시장을 거치면서 김현옥이라는 시대의 시장과 함께 지금의 서울의 상당 모습이 이제 완성돼가는 과정이고 아마 강남 얘기가 이어지는 2부에서 좀 주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손정목 저자에 따르면 결국 그 말죽거리 신화랄까 도대체 수천 배가 어떻게 띄울 수 있었나? 네네. 근데 뭐 10만 배도 뛰었는데요, 뭐. 강남의 한 부지는 10만 배가 뛰었죠. 1970년 거래될 때에 비해서 2016년 그러니까 45년 만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딱 10만 배가 뛰었더라고요. 딱 10만. 요즘 한 1만 배쯤 될 것 같습니다. 더 뛰어가지고. 10만 %도 아니고 10만 배입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10만 배. 네. 어느 정도나 강남이 이렇게 상전벽해를 했는지 한번 그거는 이어지는 2부에서 계속해서 1부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고 2부는 말 좀 빨리 해주세요. 더 많은 내용 듣게. 알겠습니다. 우리 정광님의 또 이야기, 또 손정목 교수의 책 토대로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1부 마무리하면서 또 플로 청취자들을 위한 노래 하나 좀 노래 들을 거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일단 우리 정광님은 혜연이? 혜연이 씨도 있고 패티김도 있고. 패티김은 뭐예요? 서울창가 뭐 이런 거예요? 맞네요. 네. 우리 지금 저는 제3한강교? 제3한강교? 네. 그 노래? 네. 저는 뭐 이용 씨의 노래. 네. 저 조용필 씨로 바꿔요. 조용필 씨의 서울. 너무 뻔하다. 그래? 네.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네, 어떤 노래가 될지는 한번 제작진의 센스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서울의 개발 이야기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